최근 이탈리아가 꽃게로 한바탕 뒤집어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온 랍스터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어로 랍스터를 의미하는 호마르, 즉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 호마르 K가 폴란드군에 합류하여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포병 장비에 각각류의 이름을 붙이는 게 폴란드 군의 전동인 듯한데요. 폴란드형 K9인 크랩 자주포의 크랩은 개를 뜻하고 크릴세오에서 따온 에스크렐 차륜형 자주포도 있죠. 그리고 폴란드를 지킬 새로운 각각이 될 호마르 K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20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도착해 폴란드의 열렬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벨라루스에서 국경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더니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무기 앞에선 한국제 천무 따위야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에 폴란드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 무기를 도입한 또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벨라루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의 한 유튜버가 그단스크 항구에서 수송되는 호마르 K를 활용한 장면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 유튜버는 트레일러에 실려 이송되는 호마르 K를 보며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왔던 폴란드에 있어 한국에서 끊이지 않고 도착하는 강력한 기갑 장비들은 폴란드인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도착한 호마르 K는 9월 중에 현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보다 한 발 먼저 한국에서 호마르 K의 실사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호마르 K 운용을 위해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8월 2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이 폴란드 포병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마르 K의 첫 실사격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SNS에서 지난 25일 호마르 첫 사격이 실시되었다며 훈련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천무와는 다른 차체를 가진 호마르 K에서 239mm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 병사들이 천무용 전술지대 지휘도 무기 KTSSM-1을 장전하는 장면도 포착됐었기에 호마르 K로 KTSSM-2 실사격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SSM-2는 한국에서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전술지대 지휘도 무기 KTSSM을 천무발사대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버전으로 이번 천무발사대 수출 계약에도 폴란드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의 요청에 따라 원래 계획보다 급하게 천무발사대의 동합 작업을 실시한 것이었지만 이번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번 실사격으로 한국의 천무발사대와 폴란드의 옐츠 차체가 완벽하게 동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는데요. 올해 안으로 총 18대의 호마르 K가 납품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18대가 공급되어 폴란드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자리잡게 될 계획입니다. 한국 무기 종합 세트로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된 폴란드. 이제는 침략국에서 폴란드의 반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국 무기로 도배되고 있는 폴란드군의 국경지대에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던 벨라루스에서도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바로 벨라루스제 다연장 로켓인 W200 폴로네즈를 폴란드 국경에 배치한 것인데요.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벨라루스군이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후로드나 지역에서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을 동원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다연장 로켓의 등장에 우리도 그 정도 무기야 가지고 있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죠. 벨라루스에서 지난 2014년 개발한 다연장 로켓 W200 폴로네즈는 나름 벨라루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로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벨라루스의 주장에 따르면 3가지 종류의 로켓을 사용하여 최대 20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오차 50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은 한때 폴란드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폴로네즈보다 8년 앞서 개발을 완료한 국산 다연장 로켓 WR-40 랑구스타, 가시 랍스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총 75대가 배치되어 폴란드 육군 화력의 한 축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런데 랑구스타의 최대 사거리는 42km였는데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에서 대뜸 사거리가 5배나 더 긴 다연장 로켓을 들고 나오니 폴란드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신형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인 호마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고 천무 발사대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폴란드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벨라루스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 따윈 이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의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지만 망상은 꿈에서나 해야겠죠. 예초에 천무와 W200 폴로네즈는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무기체계입니다. 폴로네즈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지만 KTSM-1을 운용하는 천무는 최대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탄인 239mm, 유도 로켓은 15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KTSM-2는 관성항법 장치와 제밍에 강력한 저항력이 있는 군용 GPS 칩을 탑재하여 실사격 시연에서 무려 오차범위 1m 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KTSSM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미사일이 뚫어놓은 구멍에 두 발째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켜 관동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발사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천무는 최초로 유압 실린더가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하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다연장 로켓으로 이를 통해 고각과 방위각 동시 구동이 가능해져 기존의 다연장 로켓에 비해 사격 반응 시간을 93초에서 16초로 줄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장 크레인을 통한 장전 체계를 적용하여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을 260초가 걸렸던 M270MLRS에 비해 160초로 100초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폴로네즈는 일제 사격에 들어가기까지 50초 이상 걸리고 재장전에도 8분이나 소요되는데 1분 1초가 급박한 전장에서 3배 이상의 시간 차이는 생존율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로네즈가 벨라루스제 무기라고 주장하기도 못한 것이 벨라루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중국 방산기업에서 개발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국영 방산기업 스케이크에서 개발한 중국제 다연장 로켓 WSE가 그 원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세울 만한 장점인 사거리 200km짜리 로켓도 벨라루스에서 개발하는 것에 실패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러시아의 괴뢰국 노릇을 해오던 벨라루스가 이제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압박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을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하며 벨라루스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국경을 전면 봉쇄하여 벨라루스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에서 벨라루스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공급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동부전선 국가들이 이처럼 갑작스러운 행동에 나선 것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 사고와 연관이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자 푸틴의 오른팔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서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용기의 랜딩 기어에서 폭발물이 터져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신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프리고진에게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푸틴의 지시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기에 프리고진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의 핵심 간부 1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대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한순간에 지휘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5일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은 주인을 잃은 바그너 그룹을 흡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지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이 부대가 필요한 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곧 1만 명의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그룹은 약 4,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쟁 범죄로 악명이 높으나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에서 실전을 통해 단련된 바그너 용병들을 벨라루스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면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국가들이 기함하며 단체로 벨라루스에 경고하고 나선 이유가 있었죠. 한국 무기 종합 세트로 무장한 폴란드는 국경의 군 병력과 장비를 증원하며 국경 수비를 단단히 굳히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호마르 K 역시 곧바로 동부전선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1차 물량으로 도착하게 될 호마르 K-18대는 폴란드 동부전선 방어의 축인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K9 18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18문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에스토니아 역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인 K9을 벨라루스 국경을 향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럽에서도 손꼽을 만한 기갑 장비들이 모두 벨라루스를 향해 포신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만일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정말로 유럽 침공의 선봉에 서게 된다면
본보기로서 불벼락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의 오른팔로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프리고진의 최후에서 벨라루스가 부디 교훈이라도 얻었기를 바라봅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가 7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비집고 일본에서도 파운드리 시장에 도전하려고 야심차게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준비한 이 기업이 그런데 최근 한국에 항복 선언을 하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덤비지 않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라피더스 설립 초기에는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력을 따라잡겠다더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TSMC를 향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디램 파운드리 분야 연구개발 조직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연구개발 책임 인사 교체와 조직 세분화가 특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전략 마케팅 조직에서 근무하던 황상준 부사장을 새로운 디램 개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디램 개발실은 삼성전자 DS 부문의 주력인 디램 차세대 제품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디램 개발실 인사를 단행한 것은 최근 좁혀진 경쟁사와의 기술 차이를 벌려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파운드리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기술 개발실장이었던 정기태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정 CTO의 빈자리를 메울 인물로는 구자름 파운드리 기술개발실 부사장이 낙점됐습니다. 이들은 파운드리 1위인 TSMC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2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 개발을 책임지게 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인사를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화 이후 주목되는 고용량 고신뢰성 제품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최근 시장 점유율 60%를 돌파한 TSMC의 기세를 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보통 삼성전자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은 통상 연말인 12월께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정기 인사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반도체 선행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디램 시장에서 40%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대역 폭메모리, HBM 분야 기술 측면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력인 디램 기술을 강화해 격차를 벌리겠다는 포석입니다. 물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역전 가능성을 높일 고급 기술이 절실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 아래 최첨단 기술 개발과 고객사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조직 세분화, 리더급 인사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램 매출 1위가 결코 기술력 선두를 보장하지 않고 미래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없다며 혁신적인 인사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인지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근 미세 공정 수율이 상당히 개선되며 잠시 이탈했던 고객사를 재확보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11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 선점 등으로 고객사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엔비디아, 퀄컴, AMD의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0나노 미만 공정부터 제품 출시가 일부 지연되고 수율 개선에 더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사 일부가 TSMC로 이탈했었습니다. 특히 퀄컴과 애플은 삼성전자 DS 사업부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TSMC 대비 고객사를 유치하기가 불리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사들은 10나노부터 순차적으로 애플, 엔비디아, 퀄컴이 이탈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TSMC의 설비 투자, CAPEX, 생산 능력, CAPA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3배까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서 TSMC의 점유율이 90%까지 오르며 두 회사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이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수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4나노 수율이 75% 이상,
3나노 수율은 6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탈했던 고객사들을 재확보하기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와 4나노미터 공정 수율은 각각 60% 이상, 75%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서는 3, 4나노미터를 비롯한 최첨단 공정 수율이 60%를 넘어서면 안정적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있었던 TSMC와의 수율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율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퀄컴의 칩 물량을 추가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현재 칩 대부분을 TSMC를 통해 위탁 생산하는 엔비디아와 퀄컴에서도 최근 삼성전자의 칩을 주문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로 주문을 분산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단기간 내 수율을 개선한 배경에는 업황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선단 공장 연구개발, R&D, 비용을 크게 줄이기 힘듭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삼성전자는 테스트 웨이퍼 투입량을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 수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오히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며 다시 한번 주요 팹리스, 반도체 설계, 업체를 고객사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TSMC의 평균 판매 단가, ASP 증가로 팹리스 고객사들의 파운드리 유원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 일본의 반도체 상황은 심각합니다. 앞서 일본 정부에서 삼성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했던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는 최근 갑작스럽게 전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력을 따라잡겠다더니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자 한국에 덤비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반도체 위상을 되찾겠다며 반도체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크나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기시다는 미의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 주도권을 내줬지만 반도체 근간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엔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를 볼모삼아 한국에 수출 규제를 내렸었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었죠. 어찌됐든 소부장을 발판 삼아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유치에도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13일 니온 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웨이퍼 생산 세계 2위인 섬코에 약 750억 엔, 한화로 약 7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 자금은 섬코가 투자하는 돈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 공급망 확보가 원활치 않자 선제적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산업 재건을 천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기시다 후미오 자본주의 일본 신현 총리는 회의를 지난달 열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 데이터 센터 등 4개를 전략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갈수록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일본 반도체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달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미국의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설 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이후 세계 반도체 기술 경쟁에도 다시 가세하기 위해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지난해 11월 차세대 로직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도요타, 소니, 쿄시아 등 일본의 주요 기업 8곳이 출자한 신설법인입니다. 자율주행 등에서 활용되는 로직 반도체를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5조엔, 약 48조 원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자금이 일본 정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높은 기술 장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한국과 싸움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피더스는 본격적으로 물량 경쟁에 뛰어드는 이를 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코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2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양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 TSMC 등
경쟁사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피더스가 특정 분야 반도체에만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쓰이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삼성전자, TSMC와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코이케 사장은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따라잡아 물량으로 승부를 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신 특정 고객사가 원하는 반도체를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는 차별화된 생산체계를 통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피더스가 설립 초기에는 삼성전자와 TSMC의 공정 기술력을 따라잡겠다며 경쟁 의지를 앞세웠으나 최근 태도를 바꾼 원인은 여러 현실적 측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라피더스가 이미 삼성전자 및 TSMC의 수십 년은 뒤처진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수년 안에 추격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를 상대로 물량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만큼 제한된 분야에서만 반도체 위탁 생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두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아무런 공정도 없으며 IBM에서 일부 기술 이전만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최신 기술인 이나노를 생산하겠다고 뛰어드는 것부터 자체가 문제라며 결국 세금만 까먹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라피더스는 현재 건설 중인 홋카이도 공장 투자에도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일본인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코이케 사장은 라피더스의 미세공정 반도체 양산에 대략 500명의 엔지니어만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매년 수천 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다는데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결국 라피더스는 삼성전자, TSMC와의 정면 대결을 피한다고 밝히며 오히려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갑자기 삼성전자를 비롯한 해외 반도체 기업 7곳에 일본 내 투자 확대를 요청하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자체 기술 개발과 자국 기업의 투자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기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외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라피더스를 앞세워 해외 주요 경쟁사와 대결하는 것보다 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이 실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큰 기술 장벽에 부딪혀 반도체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TSMC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보여주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보다 더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르카 프로그램의 구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해군을 위한 신형 잠수함에 대한 예비 시장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르카 프로그램은 폴란드 육군의 가장 중요한 현대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필요한 기술 이전과 함께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부아슈자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프로그램 절차가 시작됐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매제 디펜스 24는 여기에 폴란드가 내세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번 입찰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폴란드가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지만 지금은 가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지금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제안이 매우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은 오르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며 입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HD 현대중공업도 입찰 공고 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찰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아니라 이도업체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폴란드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시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 사부의 A26잡 수아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폴란드는 적합한 잠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다시 가동하는 신형 잠수함 프로그램에 폴란드 내에서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SNS에서 공식적으로 이 발표를 올리자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빨리 한국과 계약해요. 독일이나 프랑스와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명목상 동맹일 뿐이고 적이 아니라면 실제 라이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나쁜 역사가 없으며 그들의 기술은 높은 수준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 일명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서 건조 중인 일련의 공격용 잠수함이다. 그들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줄 것입니다. 독일에서 사지 마세요. 그들은 스웨덴에서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댓글은 독일을 경계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과거 독일의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쟁사인 스웨덴 잠수함 경쟁업체를 인수했는데 이는 해군 산업을 동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독립언론 더 로컬이 지난 2013년 100일을 집중 보도했는데 독일은 스웨덴 잠수함 산업을 2011년부터 침몰시키려고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은 이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독일은 기본적인 기술 이전은 커녕 폴란드에 잠수함을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폴란드 신형 잠수함 사업에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에 앞서 전초전을 치렀습니다.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은 해군 차기 호위함으로 불리는 울산급 배치 356버람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을 선정했습니다. 군함 시장의 최대 라이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불과 0.142점 차이로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상대편 회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히 번갈아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삼성과 LG의 가전제품 사업처럼 서로 경쟁하고 협업하기도 해야 발전한다. 서로 견제하며 세계 탑 3전함 제조사로 나아가길 바랍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이지스함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한 장의 파워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출처는 미 해군 정보국 ONI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미국 해군의 점력 격차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는데 중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야 2325만 GT 총돈수인 반면 미국은 10만 GT가 안 되었습니다. 미 중격차가 23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해군은 2015년부터 보유함 선수에서 미 해군을 앞섰는데 내년마다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외조사국은 미 국방부와 해군이 중국 해군의 함정이 기술적으로 미국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며 경계했는데 이에 미국은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500척의 함대를 꾸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여기에 유지보수 수리 정비 능력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미국의 조선산업이 쇠퇴한 것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아시아 경쟁국가에 완벽하게 밀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500척의 함대를 만들려면 세계조 산업의 최강자 한국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CNN은 지난달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극찬하면서 한이나 일본에서 배를 샀거나 설계도를 주고 주문한다면 훌륭한 가성비로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찾은 이유는 자국 조선업의 생산량이 현저히 딸리는 것도 있지만 이국에 비해서 싼 비용으로 더 뛰어난 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에 비해 비용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건조기간은 1년이 짧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도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지스함을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HD 현대중공업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스텔스를 적용하고 어뢰를 맞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함대지 순항 미사일인 천룡과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 대자벌의 유도 로켓인 홍상해 등 국산 무기를 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군함에 달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13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함대공 미사일 해공의 최초 해양 유도무기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밥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공개된 영상을 보고 궤적이 아름단다며 멋지다고 반응했습니다. 해공은 2022년까지 1차 양산을 통해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며 최초 전력화를 완료한 상태인데 앞으로 2차 양산을 통해 해공은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의 합정에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일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상과 공중에서 적의 위협을 더욱 절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핵심 전자전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2차원 위상 배열 구조를 갖는 배열 안테나 간의 수신시호 이상 차이를 이용해 신호원의 방향을 담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된 이유는 과거 대한미사일은 주로 해면을 따라 초저공을 하는 형태였지만 러시아의 지르코가 같은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급강하는 방식으로 정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위협 신호를 가로축만을 측정하는 기존 전자전 방식에 추가해 세로축을 탐지하는 능력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군함에 들어가는 미사일과 레이더 등 최첨단 무기들까지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미국 알라바마에 조선소를 둔 호주방 산업체 오스탈을 인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스탈은 글로벌 선박 및 특순선 건조업체인데 실적 부진과 함께 부정유효까지 불거져 시가총액이 6천억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오스탈을 인수해서 미국의 글로벌 군함 및 함정 수주전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캐나다 해군의 80조 원에 달하는 잠수함 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가 발주를 계획 중인 잠수함은 도산만 창호급으로 알려져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한국의 첫 잠수함 수출을 이끌었고 국내 최대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만 창호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당국자들은 오는 10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한 사전 실사 성격으로 방한할 예정인데 이들은 하나오션과 SD현대중공업 등 울산 거제 소재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제조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정 수출은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상함과 잠수함 모두 10종 이상의 탐지 센서, 고미사일 어뢰 무기를 탑재한 복합 무기체계로 부가가치가 높고 후속 군수 지원 등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호위함금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는 200여 개, 장비는 160여 종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범위가 넓다며 함정은 합정 한 척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 관련 시스템 가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수출하는 것이라는 관절에서 제조명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지난해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잭팟을 터뜨렸다며 새로운 시기로 집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군함과 잡수합까지 한국은 군함 수출까지 또다시 잭팟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